중국과 네팔 사이 국경에 위치하며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9m로 단순한 높은 산을 넘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등산가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도전하지만 누구나 그 목표에 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레스트의 등반은 베이스 캠프를 제외한 총 4개의 캠프로 이어지며 해발 8,0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데스존,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체감온도 영하 50도의 강력한 추위와 더불어 산소 농도가 평소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지며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와 폐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심해지면 뇌가 붓는 뇌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착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한 미국 등반팀이 데스존을 오르던 중 장갑과 패딩을 벗고 앉아있는 링컨 홀을 구조하게 되었는데 구조 후 그는 자신이 물 위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줄 알았다라며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판단력 저하와 인지 장애가 일어나며 헛소리를 하거나 갑자기 장갑과 옷을 벗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할 때는 산소통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에베레스트를 5년 연속으로 등정한 뉴질랜드 출신 산악 가이드 로폴은 어드벤처 컨설턴트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상업 등반의 선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세계 여러 고산을 등반하려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고객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폴의 회사를 통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있었고 1996년 5월 또 한 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그들의 고객은 총 8명으로 그 중에는 두 번째 도전인 더그 앤슨, 기자로 활동하는 존 크라카우어, 병리학자 백 웨더스, 7대륙 최고봉 중 에베레스트만 남겨둔 남바야스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해 곳곳에 깊은 크레바스와 가파른 언덕을 넘으면서 이틀에 걸쳐 캠프포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은 데스존을 앞둔 정상 전의 마지막 캠프였습니다. 캠프포에는 기상악화로 바람이 많이 불었고 날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5월 10일 자정, 바람은 멈추었고 홀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캠프포에서 정상까지는 왕복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산소가 고갈되기 전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하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안전을 위해 최소 20시간 안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홀은 정상에서 늦어도 오후 2시 복귀를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It's cold, it's crisp. The sky is just a blanket of stars, and it really seems like an ideal night. 캠프포를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났고 해발 8,400m의 발코니에 도착했을 무렵 롭의 앞을 가던 백 웨더스가 갑자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과거 각막 절개술을 받았고 에베레스트의 높은 고도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져 앞을 보는 것이 어려웠고 올라갈 수도 혼자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발코니 부근에서 시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되었고 롭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나아가 사우스 서밋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우스 서밋은 정상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구간으로 인원 한 명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하산과 등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왕복 구간입니다. 이날에는 롭의 팀 외에도 두 팀이 더 있었고 수십 명의 많은 인원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암벽 쪽에는 고정 로프가 없는 곳이 있어 새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일부 인원들은 산소 부족과 강력한 추위를 버티지 못해 정상을 130m 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캠프포를 출발한 지 14시간 만에 롭의 팀은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고객 중에서는 존 크라카우어와 야스코만이 정상에 올랐고
나머지 등반자들은 포기했거나 중간 지점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아직도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는 대원도 있었습니다. 더그 헨스는 체력 저하로 인해 점점 뒤처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에게 이번 에베레스트 등반은 두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롭과 함께 등정을 시도했지만 사우스 서밋에서 아쉽게 하산해야 했습니다. 정상에서 하산하던 롭은 더그와 마주쳤고 시간이 지체되어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더그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속 오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에베레스트 등반 비용은 1996년 기준 1인당 약 5,200만 원에 달했고 이번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더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롭 역시 그를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롭은 더그와 함께 다시 정상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상으로부터 복귀 시간은 이미 2시간이나 지나 있었고 이들은 서둘러 하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996년 5월 10일 강력한 폭풍이 에베레스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space of several minutes, the wind just comes in like a freight train. I mean, it'll really blow it. It's very, very cold. And it turns into a whiteout. 롭과 더그는 정상에서 40m 떨어진 힐러리 스텝에서 발길이 묶였습니다. 더그는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고 산소통의 산소 또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분의 산소통은 사우스 서밋 아래에 있었고 롭은 더그를 두고 산소통을 가지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그는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그 시각 하산 중이던 야스코와 존 크라카우어는 여전히 발코니에 남아있던 백 웨더스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고 거센 폭풍이 불면서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지금 자신들이 어디쯤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구조대가 오기를 바라며 폭풍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캠프포에서 구조 인원이 파견되었지만 폭풍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강추위와 저산소증으로 인해 백 웨더스와 야스코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고 그날 밤 3명 중 유일하게 구조된 사람은 존 크라카우어 뿐이었습니다. (5월 11일) 오전 5시 동이 트기 시작했고 폭풍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롭과 무전이 끊긴 지 오래였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롭으로부터 무전이 왔고 그는 사우스 서밋 아래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데스존에서 24시간 이상을 버티며 심각한 동상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가 거의 근처까지 올라갔었지만 다시 불어오는 폭풍의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롭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베이스 캠프를 통해 그의 아내 젠 아놀드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He told me on a final phone call, on a radio phone call, that not to worry about him too much. Try not to worry too much. 이후 죽은 줄 알았던 백 웨더스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걸어서 캠프포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과 얼굴에 심각한 동상을 입었으며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캠프2까지 하산한 뒤 헬기를 이용해 구조되었고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 폭풍으로 인해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어드벤처 컨설턴트 팀에만 4명의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생존자 존 크라카우어는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이는 2015년 영화로 각색되어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으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